네, 이어서 뉴스프라임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시는 분이시죠. 최문섭 서울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함께 부동산 시장 이슈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전세 세입자들을 울린 전세 사기 정말 그야말로 우리 사회에 충격을 줬었죠. 이에 따라서 정부가 지금 이에 대한 대책안을 내놓기는 했습니다. 네. 예, 어떤 것들이 좀 담겨 있는지 하나하나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일단 현재 정부가 최근에 전세 사기를 한 사람들한테 결국은 당한 거죠. 예. 지난해에는 500억을 물어줬는데요. 올해 계산해 보니까 약 1,600억을 물어줬습니다. 그래서 강경하게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가장 큰 건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 청년들을 상대로 큰 돈을 해서 먹었기 때문에 예. 무조건 일단 주인들의 전세 놓는 주인하고 건축업자 그리고 또 중간에 공인중개사도 뭐 대부분 한두 명의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세 사람에 대해서 절대적인 사기를 못 치게끔 대안을 짜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일단은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속여서 중개를 잘못했거나 아니면 법적으로 벌칙을 받았거나 하게 되면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 예. 네. 그러니까 세 가지로 이제 요약을 해보면은 사기를 예방할 수 있고 네. 지금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그렇죠. 그리고 그에 대한 사기를 친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 네네. 단속을 강화하겠다. 예, 예, 예. 이렇게 좀 크게 세 네.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좀 잠시 후에 자세하게 더 살펴보고요. 네. 자,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올해 5월부터 네. 전세금 반환 보증의 보증 대상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지금 하향 조정을 했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떤 장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보기에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너무 잘못 만든 것 같습니다. 예. 과거에는 1억의 전세를 줬다면은 1억 전세를 몽땅 다 물어줬거든요. 예. 근데 너무 정부만 믿다 보니까 개인이 거래하면서 떼이는 돈을 나라에서 물어주는 건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많이 한 80%나 90%로 하향시킨 거죠. 예. 그래서 어차피 전세를 얻는 주인한테도 결국은 좀 책임감이 갈 수 있도록 나라에서는 일단 20% 할인시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전세를 새로 들어가는 사람들 한해서는 조금 불리할 수도 있지만 예. 정책적으로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전세금을 몽땅 이렇게 나라에서 보호해주는 그런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정해진 법이지만 일단 좀 더 강력한 보안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전세 사기와의 전쟁을 일으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전쟁을 선포하는 거나 다름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100% 보증을 해준다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사기를 많이 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퍼센테이지를 낮춘 건데 네. 이렇게 되면 악성 임대인을 퇴출을 시킬 수가 있는 거고, 네. 예, 또 이제 무차별 갭 투자를 좀 차단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장점이 있다 이건 거죠. 그렇죠. 이제 예. 우리가 핸드폰에 보면 여러 가지 앱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앞으로는 임대주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뒷조사를 사전에 해서 예. 사실은 임대주가 사기를 칠 수 없게끔 앱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이걸 오픈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사전에 임대주의 정보를 알아야 되고요. 그렇죠. 또 임차인이 들어갈 그렇죠. 때 임대인의 정보를 네, 알아야 된다. 임대 계약서를 쓰기 전에 정보를 알아야 되는데 예. 이거를 이제 공인중개사 쪽에서 정보를 밝혀내야 되는 게 한 문제점이 있고요. 어쨌든 앱이 개발되게 되면은 이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주인이 지분이 있는데 빚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 주인들의 정보를 미리 알아가지고 혹시 세금을 안 낸 분도 많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보증을 서줘가지고 채권도 많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예. 그래서 임대주를 과거에는 많이 보호해줬는데 앞으로는 임대주에 대해서 투명하게 오픈되지 않으면 예. 계약이 되지 않고 또 투명하게 계약이 되는 과정에서 사전에 전세금 띄일 것을 미리 사전에 막는 그런 제도를 바꿔놨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앱에 대해서 개발을 많이 활용해 주시고 예. 또 이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빌라왕이 네. 예, 실제로 이제 임대인의 정보를 세입자가 알 수 없었으니까 네. 이 빌라왕이 이렇게 많은 세금을 이제 가지고 있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우리가 앱을 통해서 다 네.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문제는 옛날 과거에는
서류 한번 띄기도 어려웠는데 예. 지금은 그 앱이 개발돼서 예. 그 임대주의 그 전체적으로 특히 빌라, 아파트는 그 뛸 일이 별로 없는데 빌라 분야에 그 대한민국 건축주들을 웬만하면 다 미리 사전에 입력을 시켜가지고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확실하게 그 뿌리를 뽑겠다고 나섰습니다. 예. 어플은 이미 나온 거죠? 네네. 앱은? 예. 이미 들어가 나와 있고 보셨어요? 이제 조만간 예. 이제 아직 본 적은 없는데요. 조만간 네. 이제 그 해결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 전체적으로 앞으로는 그 우리가 이제 그 임대하는 그 부동산도 그렇고 또 감정 평가를 하게 되는데 예. 그 감정 평가사가 문제가 많습니다. 그냥 뭐 과거에는 사실은 뭐 윗돈을 좀 더 주면서 감정을 과대하게 평가했거나 아니면 또 공인중개사도 실질적으로 본인이 이게 가끔 한두 명이 나쁜 짓을 합니다. 근데 그 나쁜 짓을 하면서 결국은 자기 본연의 자세를 잊어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만약에 법적으로 뭐 금고형이라 그러면 뭐 그 집행유예라 그러는데요. 그 나라에서 법적으로 사법부에서 한 번이라도 뭐 면허 정지시키거나 아니면 뭐 벌금을 물거나 또 구속시키기 전이라도 집행유예만 받아도 무조건 그 면허를 취소하는 거죠. 네. 그 뭐 일반적으로 야구에서 많이 쓰는 얘기인데 뭐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라 네. 그래갖고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네, 한 번만 잘못해도 바로 면허를 취소시킨다. 예. 이거는 공인중개사나 뭐 감정평가사나 그 예외가 될 수 없고요. 무조건 이렇게 강력하게 나오는 방법은 지금 늦었지만 아직도 이런 그 공인중개사나 그 감정평가사들이 약간 정신이 좀 느슨한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예. 이번에 확실하게 법을 정해가지고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은 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확실하게 단속을 하고 처벌도 강화하겠다라는 네네네. 얘기인 거죠. 네네. 이게 지금 사실 국무회의는 통과는 했는데 국회로 지금 넘어간 상황이라서 당장 실시가 지금 되는 거는 아니죠. 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근데 빠른 시간 안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이거는 뭐 여야가 관계가 없고요. 무조건 예. 빨리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전세 사기단에 대해서는 이미 지금 그 현재 그 이미 진행된 일들도 그 처리하기 되게 어렵고요. 또 다시 또 재계약을 해야 되는 일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예. 빠른 시간 안에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더 이상의 투자자가 발생하지 이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네. 하루빨리 좀 국회에서 통과가 되길 바라겠고요. 네. 자, 투자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좀 여쭤볼게요. 네. 지금처럼 이렇게 얼어붙은 경기에서 네. 우리 기업과 개인은 어떤 부동산에 좀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해야 될까요? 그 과거에 뭐 거기 IMF 때는요. 그 서울 강남에 그 임대료가 굉장히 비싸가지고 그 주택가에 주로 이제 그 개인 주택이나 이런 오래된 건물들을 그 리모델링해서 쓴 경우가 많았거든요. 예. 그와 마찬가지로 그 기업체에서 서울의 임대가가 너무 비싸니까요. 그리고 또 기업이 유지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뭐 금리도 많이 오르고 또 결국 결과적으로 그 직원들의 어떤 복리후생도 어려워지고요. 또 결국 수입이 적은데 지출은 많이 되다 보니까 경기도에 있는 그 오래된 헌집이라든가 아니면 네. 그 개인 주택으로 쓰던 집을 땅값만 주고 그 받아들여가지고 싸게 사가지고요. 결국은 사무실로 쓰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예. 또 기업에서도 결국은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결국은 뭐 그 수익형 부동산을 찾고 있는 그런 것이 현실이죠. 예. 요즘 뭐 그런 매물들이 좀 많이 나와 있을까요? 수익형 부동산? 일단은 뭐 방향을 네. 어떤 방식으로 보느냐가 중요한데요. 일단 경기도 양평이라든가 청평 같은 곳에 가면은 이제 오래된 그런 전원주택이 있는데 이런 네. 전원주택들을 기업체에서 그 대거 사들여 가지고요. 네. 일단은 그 땅값만 주었는데 그 건물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나중에 뭐 사무실을 쓰거나 또 네. 직원들의 재택근무 수단으로 쓴다거나 최근에는 그 코로나 이후에 그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굉장히 좀 부족해서 그 회사는 출근도 못하면서 가정 자기 집에서 그 사원들이 근무를 하게 되다 보니까 능률도 안 오르고 그래가지고 네. 그 회사나 기업체에서 서울 경기도에 있는 그 소규모 작은 부동산을 사들여서 이제 일단은 건물은 사지 않고 땅값만 주고 산 그 건물이 오래된 건물들은 그 공사비가 없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사가지고 사무실로 리모델링해 쓰는 경우가 많이 네.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 그런 전원에서 재택근무하면 참 네. 좋을 텐데 네. 저희는 불가하지만요. 예. 자, 그런데 말 그대로 이제 수익형 부동산이잖아요. 네, 네. 예. 땅을 매입해서 건물을 짓고 어쨌든 수익을 내야 되는데 네. 어떤 유의 이제 건물을 지어야 수익을 좀 거둘 수 있을까요? 뭐 요즘에 뭐 캠핑장, 뭐 아니면은 뭐 펜션 이런 걸로도 이제 수익을 좀 거두는 효과가 있을까요? 지금 뭐 거의 보면요, 그 개인적으로 뭐 카페라든가 무슨 그 캠핑장을 많이 하는데요. 예. 이제
기업체에서 보면 그 코로나 이후로 뭐 여행 가는 것도 쉽지가 않고 또 경기가 뭐 안 좋아서 뭐 복지 시설을 많이 하는 것도 어렵고 그러니까요. 예. 좀 발빠른 그 회사 측에서는 개인 부동산을 그 자기가 싼 값을 사들여서 이제 사무실 회사죠. 회사에 돈을 들여가지고 공동으로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네. 직원들이 가서 주말에 놀 수도 있고 또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 외부에 나가서 보면은 우리가 글램핑이라고 그래서 캠핑장으로 대체해서 쓸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가정주택이 뭐 문짝만 떼어내고 내부를 오픈시키면 사무실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 그 주중에는 그냥 재택근무를 쓰다가 나중에 주말이나 이렇게 뭐 그 쉬는 날 같은 경우는 그 리조트로 활용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 회사 차원에서 많이 그 개인 주택이나 고려된 집들을 많이 봐드리고 있고요. 또 이건 경기와 관계없이 여러 가지로 이제 목적을 회사에서 정하는 거죠. 그래서 예. 그 서울의 인구가 뭐 한 1,000만 명이라면 경기도는 뭐 한 2천만 명 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좀 중앙선 철도라든가 주변에 있는 그 위치가 좋다 그러면 그 전철로 역세권 그 주변에 출퇴근이 가능한 땅들은 그 회사에서 많이 사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실제로 어때요? 그런 수요가 많은 편인가요? 기업이든 개인이든 뭐 이제 뭐 근처 경기도 이제 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사는 수요가 예전에 비해서 좀 많이 늘었을까요? 그 아파트 값이 많이 내려간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요. 그 땅값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내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 경기도에 있는 좀 교통이 좋은 땅 같은 경우는 결국은 그 오래된 건물들을 활용해서 기업체 중에서 그 주로 이제 서울 경기도로 이사 갈 수 있는 업체인 거죠. 예. 무작정 서울에 있는 회사가 이사 가는 게 아니고요. 서울 경기도에 좀 접근성이 가까운 곳에 이사를 가도 직원들이 불편하지 않은 그런 업체만 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일단은 그 뭐 노트북 하나 달랑 들고 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라면은 상당히 환영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뭐 물류센터도 많이 이사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택배 문화가 엄청나게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런 대기업에서도 그 많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저도 사실 뭐 인터넷에서 그 전원주택 생각하면서 많이 검색을 해보는데 네. 정말 낡은 주택을 싼 값에 이제 매입을 해서 정말 세련된 주택으로 이제 인테리어를 다 개조해서 이런 멋지게 재탄생한 집들을 보게 되는데 이게 사실 뭐 사진으론 쉽지 정말 집을 예쁘게 개조한다는 게 너무나 힘들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오래된 주택을 개조해서 임대하는 것 외에 개인이 도전해 볼 수 있는 다른 부동산 투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뭐 제가 서울에서는 지금 뭐 재개발로 인해 가지고 뭐 수익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뭐 뉴스가 되고 있고요. 또 뭐 분당 신도시나 일산 신도시 같은 것도 다시 재건축이 된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현재 아파트 값이 너무 많이 하락해 가지고 재개발할 수 있는 능력은 힘들 것 같고요. 예. 서울 경기도에 있는 그 주변에 가시면은 10년이나 20년 정도 된 오래된 주택들이 일단은 그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예. 그 땅값만 싸게 주고 사면 나머지를 뭐 가족끼리 동원해서 리모델링을 가볍게 할 수 있는 그 공법이 많이 나와 있고요. 또 예. 최근에 건축 자재라든가 모든 그 어떤 시스템이 그 꼭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그 아는 사람끼리 몇 명이 모여가지고 그 디자인도 뭐 유명한 건축가라든가 뭐 인테리어 디자이너한테 맡기지 않고 가족이 모여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개인은 어쨌든 그냥 잠만 자는 집보다는 가서 서울 외곽에 가서 돈벌이를 할 수 있다든가 뭔가 식당을 한다거나 그런 자영업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기업체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뭔가 수익형을 찾고 있는 일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기업에서 최근에 또 우리나라가 이제 물류, 배달 이런 서비스가 워낙에 이제 증가하다 보니까 물류 창고에 또 이제 관심을 가지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쪽은 어떨까요? 지금 그 뭐 쿠팡이라든가 뭐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뭐 우리가 대한통운 그러면 그 어떻게 보면 택배 문화의 원조거든요. 예. 근데 이 택배 문화의 원조들이 처음에는 대부분 그 중소업체에다가 하청을 줬습니다. 그리고 중소업체들이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음식을 시켜봐도 아시겠지만은 그 택배 배달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네. 이 대기업에서 결국은 이게 쿠팡이라는 뭐 그런 번개 저기 뭐 배달의 민족 이런 데에서도 자기가 하청을 주다가 갑자기 좀 원청으로 돌아서는 그러니까 직영 체제로 돌아서는 움직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원래 택배 문화가 대한민국에서 상당히 그 급속도로 발전했습니다. 1년에 뭐 1000%씩 발전하다 보니까 경기도 이천이라든가 여주 같은 데는 지금 뭐
그 어떻게 보면 물류의 전쟁이다. 물류의 대박이라고 하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또 네. 물류의 전쟁이거든요. 예. 그 배달의 인건비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결국 외주로 줘서는 이게 그 경쟁이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돼가지고 현재 뭐 그 유명한 배민에서도 직영을 하려고 물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예. 쿠팡도 역시 그 외주로 주던 것을 자기가 그 본사에다 직접 한번 직영으로 해보려고 움직이고 있고요. 또 대한통운도 그냥 운송만 하는 그런 시스템에서 지금은 그냥 완전히 그 직영 체제로 돌아서려고 상당히 많이 물색하고 있는데 예. 결국은 이 물류 시대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이렇게 핸드폰이나 집 가정에서 컴퓨터로 이렇게 물류를 우리가 주문만 해봤지 현장을 가보지는 못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네. 가봤는데 정말로 그 시설이 무시무시하고 결국은 경쟁력이 있으려면은 아마 이 물류 시장도 그 대기업에서 직접 운영하게 되는 시절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태안도 요즘에 네. 태안도 뜨고 있다고 하던데 지금 복전철 개통을 앞두고 있다고 들었어요. 태안은 좀 매력이 어떨까요? 그 기업에서 뭐 이제 개인이 투자하는 것보다는 최근에는요. 예. 그 충남 태안만 하더라도 뭐 사실은 그 우리가 보면 해운대, 뭐 강릉 경포대, 서해안은 뭐 청포대라 그래서 태안인데요. 그 태안 쪽에서도 너무 개발이 많이 돼 있는데 주로 기업체들이 이제 땅을 사들이긴 하는데 업무용을 많이 따집니다. 근데 그 일산에서 홍성까지 전철이 지금 개통되고 있는데 아직 개통되지 않았지만 그 예. 복선이 개통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전철이 개통되고 나면 결국은 그 서해안 시대가 온다고 우리가 옛날부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일산에서 홍성까지 그 교통이 완전히 철도가 복선이 완공이 되고 나면 그 서해안 시대가 올 겁니다. 아무래도 예. 그 태안의 청포대 그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뭐 부지를 제가 보니까 한 500m 정도 되더라고요. 바닷가에. 그러니까 1km라 그러면 굉장히 먼 건데요. 500m가 한 기업체에서 인수했을 경우는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리조트라든가 아니면 뭐 요즘에 그렇게 뭐 흔해 빠진 그 빵과 커피숍이 그렇게 많은데도 네. 결국은 기업체에서도 돈이 되는 게 뭔가 결국은 네. 직원들의 복리 후생도 있고 나중에는 직원들한테 뭔가 복지 차원에서도 거기서 수익을 내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많이 찾는 편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물류창고 부지를 좀 눈여겨보고 서해안 네, 시대를 대비해서 태안에 또 이제 주목을 네, 하라라는 네, 이제 말씀까지 들어봤고요. 네, 자,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부터 절대 하면 안 되는 부동산 개발에 대해서 좀 시리즈로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소장님, 네, 내 인생을 망친 부동산 오늘 두 번째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예, 어디가 있을까요? 아, 제가 얼마 전에 그 영종도를 지나가다가 네. 너무 엄청난 건물이 그 공사가 중지돼 있더라고요. 영종도예요? 예, 영종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영종도 그러면 뭐 인천대교가 있고 영종대교 두 개인데 네. 영종대교에서 뭐 누구나 지나가다 보면 보이는데요. 근데 그 현재 경기가 좋았을 때는 뭐 이게 뭐 호텔 공사다 말은 건데요. 그 영종도에 대형 호텔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대형 예. 유명 호텔들이 호텔들 많이 뭐 있죠. 공항 부근에 많이 있는데요. 결국은 영종도의 그 장점을 그 아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호텔이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네. 결국은 뭐 망하는 회사도 있죠. 근데 영종도에도 호텔을 투자해서 만약에 그 수익을 올리는 분들은 이 부분을 참고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영종도가 한 세 군데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호텔 부근에는 그 수익형 호텔이지만 공항에서 가까우니까 영업이 잘 되고 있고요. 네. 그 영종도 그 아주 옛날에 그 영종도 그 인천항하고 영종도 섬하고 막 바로 들어오는 그런 섬이 있거든요. 그 섬 부둣가 옆에는 호텔들이 한 10개 정도 있는데 거기서는 영업이 잘 되고 있고 여기서는 부두도 안 보이고 바닷가도 잘 안 보이는 쪽에 호텔을 짓는 바람에 결국은 아. 현재 망한 상태입니다. 공사가 네. 중단된 상태죠. 거기는. 네. 아, 그러니까 규모도 상당히 크게 이제 하고 있었는데 네네네. 중단이 된 거군요. 그렇죠. 네네네. 예.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결국 이렇게 흉물로 남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 된다 그러니까 네. 영종도에 호텔을 뭐 너도나도 짓다 보니까 예. 수요를 예측하지 못한 게 문제가 됐고요. 네. 수요 그러- 예측을 못 했다. 그렇죠. 그리고 자본이 이 건설이라는 게 뭐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돈이 떨어지면 중단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소비자가 분양을 받았다가도 중도금을 못 냈거나 네. 아니면 또 PF를 일으키지 못해 갖고 끝까지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망한 회사를 가보면 이유가 되게 간단합니다. 돈이 떨어져서 망했다. 이유는 간단한데
이게 그 한 번 망해가지고 중단이 되게 되면 다시 그 재건축을 한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 예.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재건축을 하는 게 쉽지 않다. 네. 그러면은 호텔로 되살리는 게 쉽지가 않을까요? 아니면 뭐 다른 용도로 좀 활용을 해야 될까요? 일단 호텔을 하다가 만약에 중단이 됐을 경우에는요. 예. 그 호텔 그 수준이 뭐 아파트 한 뭐 두 동, 세 동 짓는 정도 돈이 뭐 엄청난 그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그 호텔을 짓는 그 회사보다 지었던 회사보다 이미 망한 회사보다 더 큰 회사에서 인수해가지고 예. 그 이제는 선분양을 해야 됩니까? 후분양을 해야 됩니다. 네. 공사를 먼저 해놓고 나중에 그 분양을 하는 그런 일로 만들어야죠. 지금 상태에서 마무리 짓는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만약 호텔이 그 공사하다가 중단된 경우에는 반드시 중요한 거는 더 큰 회사에서 인수해가지고 네. 결국은 후분양이죠. 호텔을 먼저 공사해놓고 예. 나중에 분양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중요한 게 브랜드가 있어야 됩니다. 예. 뭐 하얏트 호텔이나 포라자 호텔이나 아니면 뭐 그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형 유명 브랜드 회사 그 브랜드가 들어와야만 나중에 운영이 가능하고요. 예. 그리고 옛날에는 호텔을 그 주주 한 사람이 한 회사에서 기업식으로 호텔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그 호텔 하나 만드는데 뭐 수천억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 없고요. 결국은 방이 500개다 그러면 500명의 투자를 받아서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될 수 있는 예. 방법은 500명한테 분양을 해서 나중에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명세가 있는 브랜드가 들어와서 결국은 개발해야만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선시공 후 분양 전략이 네. 필요하다. 네, 방금 전에 그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화면에 나온 게 지금 현장 사진인가요? 네, 그렇죠. 예, 제가 말씀하신 그 영종도에 예, 영종도에 공사가 중단된. 망해버린 네. 망해버린 호텔인데 예, 그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할 때 남들이 하다 망해버린 그 부동산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많은 것 중에서 호텔이 망했을 때는 그 일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예. 피해자도 많이 생기고 규모가 상당히 크니까요. 엄청납니다. 예. 그러니까 그 호텔을 가지고 우리가 저기 뭐 돈을 벌려고 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뭐 피해자가 수백 명, 수천 명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결국은 더 큰 회사에서 인수해가지고 유명한 호텔 이름을 붙이지 않으면 다시 살아나기가 어렵습니다. 이걸 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지금 사실은 근데 이제 네. 코로나가 끝나고 네. 여행이나 관광 수요가 네. 상당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예. 호텔이란 게 이제 여행 관광 이쪽에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네. 지금은 중단이 됐지만 네. 다시 좀 투자자들을 늘려서 되살릴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지금의 타이밍이. 그 호텔이요. 예. 결국은 그 저렇게 흉물적인 건물로 오랫동안 서 있으면 뭐 통째로 못 쓰게 됩니다. 예. 그러나 저 시간을 당길 수밖에 그 없어야 되네. 살아나려면요. 그러니까 뭐 옹진군이나 뭐 거기 인천시 같은 데서 굉장한 협조를 해가지고 결국은 살려내야 됩니다. 또 영종도에 있다 보니까 뭐 국제적인 망신이 될 수도 있고요. 예. 또 뭐 소문에 의하면 뭐 중국 자본이 들어오려다가 뭐 사드 때문에 못 들어왔다 이런 소문도 있는데 이미 다 지나간 과거가 돼버렸고요. 이제는 대한민국의 그 얼굴이 영종도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호텔만큼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또 뛰어들어서 뭔가 지원을 하다시피 해갖고 이 대한민국 얼굴을 좀 살려야 될 것 같고 예. 또 이 호텔은 결국은 뭐 요번에 어떤 대장동 사건처럼 이렇게 수익을 많이 창출하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그 인천시에서 뭐 개입을 한다거나 아니면 옹진군에서 개입을 한다거나 해서 예. 영종도의 그 호텔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인 도움을 받아야만 반드시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그 수익은 반드시 환수해서 결국은 그 시민으로 돌려준다거나 이 공유하는 그 어차피 망해버린 호텔이지만은 수익을 공유하는 시설로 만약에 마무리를 한다면은 빠른 시간 안에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반드시 분양을 받는 분들한테도 아주 저렴한 가격에 뭐 시중에 반값에 만약에 분양을 한다면 그래도 여러 가지 여건에 봐서는 저는 영종도가 호텔 자리로서는 아주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익을 누군가 가져가는 시대보다는 이익을 공유해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대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 안타깝게도 공사 중단으로 이제 흉물로 네. 남아버린 그런 호텔의 모습을 보셨는데 사실 우리 주변의 곳곳에 이제 건물들을 보더라도 네. 너무 오래되고 낡아서 흉물스러운 그런 건물들도 있어요. 네. 인테리어나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좀 재탄생할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네. 어떤 방법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변신을 시도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오래된 건물들은요. 제가 그 아주 뭐 어릴 때도 제가 한 20년 전에 그 개인적으로 리모델링이라는 말을 만드는 사람인데 아, 그러세요? 예, 제가 리모델링으로 네. 그 뭐 3억 벌었다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뭐 그 당시에는 뭐 인터넷도 없었고 뭐 지금처럼 이렇게 정보가 없었던 시절인데 제가 결국은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한 30건의 리모델링을 하면서 느낀 건데요. 지금 그 20년 전 시절이 지금 다시 2023년도에 들어와서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결국은 나머지 그 부동산 아직까지 헐지 않은 부동산들은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쓰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판단에 쓰고 있고요. 그리고 예. 제가 엊그제도 뭐 여러 가지 유튜브나 방송을 통해서 뭐 일기 신도시가 리모델링을 하는 것보다는 뭐 다시 신축하는 게 낫다 이렇게 보는데 리모델링이라는 건 사실 개인적으로 다시 자세히 보면요. 그 교체하는 겁니다. 헌 자재와 새 자재를 교체하는 건데 예. 그게 약 30가지 정도 되는데 제가 가끔 이렇게 팁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기가 안 좋을 때는요. 이 조명 등을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조명 예, 등이요? 그렇죠. 어떤 거냐면 예. 지금 여기 스튜디오에 보면 이게 약간 그 하얀색인데요. 이것은 그 달빛이거든요. 예. 우리가 여기서 그 업무용으로 이렇게 뭐 얘기를 하고 이런 건 되게 좋은데 만약에 여기가 식당이다. 그랬을 네. 때는 이 달빛에서 밥을 먹으면 이 밥맛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것 햇빛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아, 네. 그래서 햇빛을 바꿔주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시중에 나가 보면은 그 최근에 유행하는 뭐 파리바게뜨나 뭐 던킨 도너츠나 아니면 우리가 그 아주 분위기 좋은 카페를 창문 바깥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정말로 아침 해가 딱 일어나는 것처럼 이쁘게 보이거든요. 네. 그게 조명의 효과거든요. 예, 그러니까 분위기도 바뀌게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우선 제일 중요한 건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자기 집에 있는 식탁에 있는 등을 바꾸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식탁에 있는 등을 달빛이 아니라 햇빛으로 바꾸는 거죠. 근데 전구가 유명한 전구가 아니고 옛날부터 우리가 전구 담화라 그러잖아요. 그 전구색으로 이 전구 담화 가에 가면 써 있습니다. 대형마트에 가면은 뭐 주광색, 자주색, 전구색 써 있는데 전구색 담화가 불을 켰을 때는 햇빛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형광등이고요. 전구색은 햇빛이거든요. 굉장히 좋고 간단한 문제인데 그 제가 오늘 팁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구색을 전구만 갈아 껴서 분위기를 바꾸는 거죠. 네. 그래서 장사가 안 되시는 분들은 특히 그 먹는 거 음식 같은 데는 전구색으로 바꾸면은 반찬이 굉장히 이뻐 보이고 그 먹음직스럽게 보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과일 가게 가면 그 백열등을 달아내는데 그 백열등을 켜놓으면 과일이 아주 싱싱해 보이거든요. 아, 네. 또 생선 가게도 그 형광등을 켜놓으면 생선이 안 팔립니다. 전구 담화를 그 햇빛으로 달아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그러니까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교체하는 거다. 교체. 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조명을 정말로 잘 활용하라.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네. 전구색으로 바꿔라. 그러니까 달빛색을 햇빛색으로 바꿔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앞서서 이제 내가 리모델링의 시초다라고 말씀을 네, 하셨으니까요. 네, 이제 네. 실제로 궁금해서요. 네. 사실 이제 오래된 건물이나 이렇게 네. 낡은 이제 장소를 리모델링을 통해서 인테리어를 통해서 이제 교체를 하다 보면 네. 그만큼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잖아요. 네. 예. 소장님께서 직접 경험을 하신 경우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실제로 리모델링을 한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뛰었는지 그런 경험이 실제로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샘플은 너무나 많은데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은 건물을 다시 짓게 되면 그 주차장에다 차를 다 세워야 됩니다. 건축법에 네. 의해서. 그럼 과거에 있던 건물을 쓸 때는 주차장을 더 늘리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의 땅값이 한 평에 1억이 가니까 결국은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한 10평 정도 그 주인이 내놔야 되거든요. 예. 결과적으로 10평이면 그 주차장 넓이에 10억이라는 돈이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래된 건물을 짓는 것보다 오히려 있는 건물에다가 다시 그 수리하면 되는 거죠. 근데 과거에 있던 건물에서 그 철거를 해갖고 상가인 경우에만 확실히 그 리모델링 효과가 좋습니다. 예. 가정집보다는 그 상가로 만약에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주차장을 들여놓지 않는다는 게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 건물에다 인테리어를 그 이렇게 뭐
해체주의라 그래가지고 건물을 그 안에가 다 내부 보이게 하거든요. 네. 과거에는 뭐가 이쁘게 감싸느라고 그 화장을 했다면 지금은 있는 건물을 뼈대만 남긴 상태에서 다 뜯어내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뼈대 위에다가 정말로 그 이렇게 화이트를 칠하게 되면 결국은 새 건물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는 그 뭔가 갖다 많이 발랐다고 생각하면 지금은 그 페인트 칠만 간단하게 해서 그 원형 버전을 살리게 되고요. 예. 또 바닥재도 다 걷어낸 다음에 시멘트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투명 에폭시로 바르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그 리모델링 시장은 그 상가인 경우에는 있는 것을 다 걷어내고 그 골조만 둔 상태에서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예. 이걸 해체주의라고 합니다. 자기 속을 다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들도 속을 다 보여주는 그 카페에서 아니면 식당에서 밥 먹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리모델 효과라는 것은 그 뜯어서 없어버릴 집을 다시 그 있는 그대로 골조로 이용했을 때에는 집이 100평이라면 건축비를 100평에 들어가는 돈을 다 벌 수 있는 거죠. 예. 만약에 건물을 짓게 되면 10억이 들어갈 그런 규모의 돈을 한 2억이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경기가 안 좋다, 뭐 누구는 뭐 아파트 값이 내려간다 이렇게 그 남의 뉴스에 그 신경을 쓰지 마시고요. 네. 아주 오래된 건물을 하나 값싸게 산다거나 또 원래 건물이 있다면은 어떻게 하면 돈을 적게 들여서 가성비 그 리모델링 하는 게 좋은데요. 있는 것을 없애버리고 아주 그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 요즘의 트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실제로 뭐 요즘에 인테리어나 리모델링 같은 거 셀프로 DIY로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네, 예. 네, 네. 그렇게 자기가 고생해서 노력한 만큼 뭐 정말 자기 마음에 드는 이제 그런 내부의 구조를 얻을 수가 있고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임대를 통해서 수익을 네. 더 거둘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게 얼마나 부동산 가치의 상승을 이제 가지고 올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한데 얼마나 좀 더 이제 오를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그 20년 전에 썼던 책 이름이 3억 벌었다였어요. 아, 근데 그 3억 네. 벌었다 그 3억이 되게 중요한데요. 네, 실제 숫자가 궁금합니다. 그렇죠. 원래 네. 그 제가 집을 지으려고 했던 건물이 공사비가 5억이었는데요. 네. 결국 그 5억 들어갈 집을 2억 들여서 수리를 했어요. 네. 그 리모델을 하고 나서 그 집이 결국 다시 5억짜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중에서 이렇게 뭐 지진이 나서 무너지지 않을 정도 건물이 괜찮다 그러면은 결국은 건축비의 3분의 1 정도만 들이면 새 집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는 재산을, 있는 부동산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도 그 리모델링의 큰 장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골에 있는 뭐 헌집도 그냥 버릴 게 아니라 결국은 자세히 보면은 신축비의 3분의 1 정도만 들이면 새 집을 만들 수 있는데 그만큼 건축자재가 그 뭐 DIY 그 시장이 굉장히 잘 돼 있고요. 또 예. 공구도 뭐 첨단 공구가 너무 잘 나오고 그리고 굳이 뭐 건축이나 리모델링을 배우지 않아도 웬만하면 아빠들이 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앞으로 리모델링 시장이 다시 또 그 뜨지 않을까 이렇게 그렇게 그 바라보고 있고요. 이미 저는 뭐 책이 팔리기도 많이 팔렸지만 이미 인터넷에 떠 있으니까 네. 그냥 이렇게 카피해서 검색해 보시면 네. 한 30가지 굉장한 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어쨌든 다 지나간 일이지만 앞으로도 우리나라 그 리모델링 인테리어 시장은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늘어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서 어떻게 하면 이용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까? 그것은 다시 리모델링해서 쓰는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뭐 아파트를 리모델링하는 그 시대를 만들겠다,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미 골조공사는 뭐 평생 한 기본이 50년 가고 또 나머지 50년은 100년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래된 건축을 콘크리트로 되어 있다고 판단이 들면 집을 헐지 않고 리모델링을 해서 쓰게 되면 결국은 반값 이상만 들여도 본인이 원하는 걸 다 쟁취할 수가 있습니다. 예. 실제로 현장에서 계실 때도 이런 그 부동산들을 이제 찾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가요? 실제로 뭐 정말 낡은 빌라나 이제 그런 주택을 개조해서 내가 나중에 이제 수익형 부동산으로 쓰겠다. 이런 것들을 좀 찾는 수요들이 많이 있을까요? 그 요즘에 그 아파트가 많이 내리고 그런 거는 뭐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또 그 틈 사이에 뭐 서울 시내에 있는 그 오래된 건물들을 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거의 부동산을 계산할 때 보면은 그 건물의 그 기준을 뭘로 보면 땅값만 계산하거든요. 땅이 예를 들어서 100평이면 뭐 강남 땅값이 그 한 평에 100만 원, 1억 간다 그러면 결국 그게 100억이거든요. 네. 근데 100억짜리 건물에다 또 건물을 지려면 그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니까 그냥
건물에서는 기존 있는 건물을 살리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근에 그 부동산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냐면요. 땅값만 주고 샀는데 건물이 공짜로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건물을 지은 분들은 그 건물 지은 값을 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새 건물을 사게 되면 건축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건물이 당연히 비싸지고요. 아주 오래된 그 뭐 경기도 일대에도 예를 들어서 건물이 한 5억이다 그러면 가보면은 건물값을 놓고 땅값이 5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 이렇게 불황일 때에는 땅값만 줬는데 건물이 공짜로 있는 것을 찾는 게 살 길입니다. 아, 네. 이게 굉장한 팁인데요. 의외로 아예 부동산에 가셔가지고 건물값은 없고 땅값만 줘도 될 수 있는 건물을 찾아주세요. 그러면 그 동네에서 같은 땅값에 건물이 큰 거를 찾으시면 돼요. 네. 그 굉장한 팁입니다. 그러면 네네. 뭐 거기다가 자기 집을 만들 수도 있고 또 뭐 자기가 워낙 잘하는 게 있으면 뭐 상가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다시 그 상가 주택 시장은 다시 뜰 것 같다. 그리고 네. 상가 주택 시장은 경기와는 관계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지금 살 길은 부동산은 있는데 땅값만 주고 살 수 있는 그 공짜 건물 그런 네. 것만 찾아다니시면 상당히 올해도 부자가 되지 않을까. 제가 어제도 유튜브를 보니까 전부 이래서 망하고 저래서 망하고 아파트는 폭락하고 네. 전문가들이 한 10명 정도 나왔는데 다 하나같이 똑같이 뭐 대한민국이 망한 것처럼 얘기하고 너무 시끄럽게 떠들라고 제가 자다가 그냥 꺼버리고 말았는데 뭐 망했다 앞으로 폭락할 거다 이런 얘기 할 바에는 뭐하러 유튜브나 방송 나가서 그러는 거예요. 불황 이해가 안 속에서도 가겠어요. 찾아야죠, 우리가. 저는 그 사람들이 이제 그만 나왔으면 좋겠고 중요한 건 네. 앞으로 내일부터 다니세요. 땅값만 주고 건물이 공짜인 데만 찾으시면 희망이 생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불황일 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팁까지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뉴스프라임 플러스에서 서울부동산경제연구소 최문석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MBN 뉴스 플러스 뉴스프라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